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증시,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글로벌 증시도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빠지면 와장창 빠지고요. 이 멘탈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오랜만에 오늘이 이제 4월 28일인데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중국 증시에 대한 또 지금의 중국 증시가 또 글로벌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단을 해보십니까? 서로가 글로벌화 시대에 이제 가치 충격수가 같이 또 이제 올라가고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중국이 하루에 5% 빠지는 이제 말 그대로 패닉이 이제 왔었고, 그리고 그 여파가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패닉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 한 5개 중에서 첫 번째로 먼저 패닉 한번 짚어보고, 패닉에 각각의 이제 영향을 준 변수들이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어떻게 조금 리커버 할 수 있는 건가, 네.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국 증시의 패닉 자체를 살펴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월 26일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주가가 보면 이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네. 기술주하고 전쟁하는 데들은 악소리가 났고, 반대로 원자재 이런 것 하는 이제 나라들이 오히려 인덱스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4월 26일 기준으로 연초 이래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르는 나라가 있었네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마찬가지. 그래서 이쪽은 대표적인 이제 국제 원자재를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전쟁의 최대 수혜자죠. 네. 급등을 했으니까. 네. 여기는 타격이 없고 가격이 오르니까 오히려 더 그 이제 수혜를 유리한 보여요. 거죠. 네. 근데 전쟁을 한 나라는 러시아인데, 네. 주가가 그만큼 빠진 게 중국 창업반 시장입니다. 러시아만큼 빠진 게 중국 창업반. 예, 그리고 심천도 이제 한 31% 빠졌고, 네. 나스닥하고 상해는 거의 똑같이 거의 빠져서 한 20%씩 이제 빠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술주들이 이번에 많이 빠졌는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상관없이.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 7%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샥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한 10% 정도 빠졌고요. 그래서 빠진 폭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한 나라하고 기술주 강한 나라가 많이 터졌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쟁과 기술주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기술주는 이제 금리 미국이 당초에 4번 올린다고 그랬다가 10번이나 11번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금리 발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의 긴축에 대한 그렇죠. 이 성장주들의 타격이 기술주가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받은 거.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이틀 동안 7% 급락을 하면서 이제 완전 패닉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총균세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었지만, 이 중국 증시가 딱 이걸로 설명이 된 총균 금리. 총균 금리. 예.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준 건 유가죠. 그래서 유가가 60%에서 120%까지 기어 올라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또 이제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만 앉아가지고서 이제 석유 대금만 연간으로 한 700억 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700억 불이 얼마나, 우리나라 연간 무역 수입자가 한 260억 불 정도 되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를 가만 앉아 털렸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해를 봉쇄했다 하는 것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상해 봉쇄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과장은 있는데, 상해는 중국 GDP에서 한 3.8%, 4%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또 중국에 뭐 진출한 기업이나 이제 이게 상해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중국 전역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이제 오다가 보니까 그렇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상해가 어쨌든 중국의 물동량을 가장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수출 쪽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무역 같은 것도. 그것도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네. 뭐, 네 번째 시리즈에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1위 하는 물동량 처리 항구는 샹하이가 맞아요. 근데 샹하이가 이제 항구가 봉쇄되면서 그럼 이제 어떡하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항구가 문제가 아니라 항구에 딜레버를 해주는 트럭 기사들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인근 항구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변 항구들이 이제 한 4천만 TU 이상 되는 항구들이 한 2개가 있어요. 2개를 합치면.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어전트하다면 그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해 자체가 봉쇄되면서 상해 물동량을 다른 항구로 이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기사들이 움직이질 못하는 것. 항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들의 이동이 사실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이 긴축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이제 제로금리에 돈 빌려서 투자했던 거를 회수를 하는 그 상황에서 중국의 채권 시장이 크게 충격받았죠. 그래서 뭐 중국의 채권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을 이제 이 항상 높았는데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아, 그 영향이 그 펀더멘털 이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제로금리에서 돈 빌려가지고 중국에 갖다 투자하면은 3, 4%를 그냥 날로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중국의 위안화가 한 10% 가까이 7.16에서부터 6.3까지 이제 절상이 됐죠. 네. 그러면 10%만큼의 환율 절상을 날로 먹었고, 거기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 같이 붙었으니까 한 13, 14%를 먹었다가, 네. 최근에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환율이 절하가 되고, 그리고 이게 금리가 역전돼 버리니까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아,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어서 중국에는 국채 투자가, 채권 투자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외국인 투자가. 근데 이것이 상황이 바뀜으로 해서 이쪽 엑소더스가 갑자기 나오는. 그렇죠. 일종의 이제 한머니 현상?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번이라기보다 채권 시장의 자금이 대거 빠졌고 그게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주식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뭐 주식 시장은 뭐 별 재미가 없는데 환차손이 생기니까 주식 시장도 주식을 팔고 나가는 그 주식 채권이 동시에 이제 매도가 나오는 현상이 이게 생겼던 거죠. 아, 그 영향이 이제 컸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경제 정책하고 자본시장이 약간 엇박자가 있어요. 주가는 폭락하고 뭐 이러더라도 정부는 뭐 금융시장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죠. 그러다가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제 나오면서 정부 아 뜨거워라 하는. 그래서 정책하고 이제 시장하고 약간 괴리가 있었고 그리고 당초에는 이제 1, 4분기나 작년 4, 4분기가 경기 바닥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 그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더블 딥이잖아요. 지하실 밑에 지하 1층에 있는 거 가장 싫어하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전형적으로 아마 2, 4분기가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는 악소리 나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더블 딥에 대한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냐 아래냐 했는데 위로 반등으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밑으로 꺼져버리니까 그렇죠. 공포심까지 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패닉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미크론을 놓고서 이게 방역하는 방법이 도시 봉쇄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 봉쇄를 하게 되니까 문제는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이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는 그 생산과 이 소비 동시에 충격을 줬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 정부가 보이는 손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또 뭐 정부라는 게 항상 뒷북치는 거잖아요. 또 나빠지면 될 때까지 또 정책을 막 만드는데 네. 5개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뭐 앞뒤 순서 가릴 것 없이 나와서 상무위원회 20개 소비부양책 냈고 네. 금융안정위원회에서 10개 안정책 냈고 금융감독원이 기관들 소집을 했었고 중앙재경위원회가 또 경제안정책 내놨고 이 민은행은 외화 지준율을 인하하고 뭐 하여간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그게 이제 주가가 급락했다가 어제는 약간 반등하고 네네. 이제 오늘은 옆으로 행보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정부의 보이는 손이 들어왔다. 이런 긴급 조치까지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중국의 투자 심리를 보면 PSI를 보면 2018년 7월 달 이후로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아래 하단에 있는 지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PSI가 그 심리 지수죠. 네. 그래서 이제 투심이 무지 나빠졌다. 그래서 패닉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놓고 보면은 뭐 한 20% 이제 그렇게 빠졌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전저점 하면은 한 28%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이게 투심의 악화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이제 심리 지표가 아니라 주가 절대적인 수준을 보더라도 이제 코로나19 발생하기 직전 그때 수준으로 주가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단기 급락이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쌍바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주가 바닥을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나 주가 측면에서는 그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왜 이렇게 이제 그 험한 얘기가 많이 나오냐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들리는 얘기 정도로 놓고 보면 중국은 뭐 곧 문 닫아야 될 그 나라거나 뭐 이런 것 같이 보여요. 뭐 느낌이 뭐 이 드디어 터졌다. 뭐 이제 북경도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있거든요. 그거를 좀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뭐 수영을 하다가 물이 빠지면은 이제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사실은 봐야 되고, 지금 관점에서는 그 경기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경기 주기상으로 놓고 보면 이 중국은 이제 경기 저점에서 헤매고 있고, 미국은 경기 피크에서 밑에 내려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상은 아마 1, 4분기 뭐 이때 경기가 바닥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다가 이게 축적을 받으니까 크게 시장도 그렇고 심리도 이제 축적을 받는 네.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상 자체는 뭐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상당한 전문가분들도 그렇죠.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도 중국이 이번에 1분기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관심사는 중국이 뭐 경기가 얼마나 더 나빠지냐 그보다는 중국이 이렇게 나빠졌을 때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통해서 이걸 바닥을 만들어서 올릴 거냐,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변화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주어진 거고, 그렇습니다. 대응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으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준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경기를 보면 딱 요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미끄럼틀 타고 있고, 이제 중국은 땅바닥에 와 있는 요 상태에서,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는 것. 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왜 엇박자를 놓냐 그러는데, 그건 경기 주기상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보면은,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주식 자금이 보면은, 이게 이 3월 달에 3월 6일 이후로 내리 3주 이제 내다 팔았어요. 네. 근데 요게 이제 보면은 그 상해가 코로나가 이제 번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은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어가지고 이게 미국한테 제재를 받을 거다고 하는 두려움이 같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요때 매도가 피크를 이루었고, 4월 달 들어서는 약간 다르게 다시 자금이 들어왔었어요. 네. 4월 첫 주에는 한 229억 정도 들어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약간 빠졌다가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자금의 유출은 최악은 지난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뭐 자금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주식시장 자금은 크게 봐서 이제 홍콩의 그 상해에 오미크론 확진자 수의 증가 감소에 이게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중요한 변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지금 홍콩 같은 경우 지금 남양 자금,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보면은 이게 좀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다가 이제 요것도 보면 3월 말 4월 초에 약간 빠졌다가 그 남양 자금도 약간 소강 상태.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자금이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축소된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시장의 작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렇습니다. 상황.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쁜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내 월급 빼놓고는 다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산품, 네. 화학제품, 에너지, 금속, 가스 이게 다가 이게 주가가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수출하는 비중을 지금 표시를 한 건데요. 네. 이게 10% 이상 다 넘어요. 그러면 이게 전쟁을 하는 통에 이 10%가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다 마찬가지지만 10% 정도의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급등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전 세계 모든 공급망에 다 충격을 세게 줬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펀더멘탈에 네. 1, 4분기는 뭐 그럭저럭 지나갔지만 이익이 좋았지만 2, 4분기부터는 수익이 굉장히 나빠지는 이제 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비용 상승에 의한 부분은 그냥 바로 그대로 오는 타격이기 때문에 특히 단계택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에그플레이션 농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곡물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네. 지금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료들이 대거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암모니아, 요소, 칼륨 이게 이제 비료를 만드는 이제 핵심 재료인데 화학 소재인데 이것도 보면 한 15%에서 18%를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공급을 해요. 큰 비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5분의 1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비료가 모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년 가을에 이것이 이제 파종도 신통치 않고 경작도 신통치 않으면 곡물의 수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보다는 오히려 가을에 곡물 가격의 급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절 영향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고요. 그리고 뭐 석유야 당연히 중국이 세계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가격 폭등 그대로 이제 받고 있고. 그 예전에 10, 80년대 오일 쇼크 같은 느낌도 뭐, 드네요. 그렇죠. 예, 그 비용 충격이 그냥 그렇죠. 글로벌을 강타하는. 그리고 이제 소재 가격 다 올라갔고요. 네. 그래서 니켈도 가격이 뭐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이 10%만 안 맞으면 난리 나는데 이게 뭐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언제 끝나냐가 문제가 되지만 지금 보면 이게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이 수혜자고 누가 전쟁을 끝내냐 그러면 아마 언론 같은 데서 보면 이제 푸틴이 전쟁을 끌고 말고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지 푸틴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무슨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게 형편없는데도 우리가 TV에 뉴스 같은 걸 보면은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이제 죽어 있는 아주 참혹한 현상이 보이지만 그 주변에 보면요. 러시아산 탱크나 장갑차가 완전히 부셔져 가지고 널브러진 것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세계 최강 이제 탱크 부대 러시아를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박살을 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 네, 소형 무기로 그것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미국이 제공한 무기라는 거죠. 스팅어 미사일이나 이제 그 제블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이게 장갑차하고 탱크, 헬기를 이거를 이제 이 킬러 미사일이죠. 근데 이거를 미국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무기 대여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켜요. 네. 그래서 무기를 전쟁하는 나라에 빌려주는데 그 우크라이나한테. 근데 왜 우크라이나한테 빌려주냐면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동맹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빌려주는 거야 뭐 상관없으니까 이번에 미국이 1940 몇 년에 만들었던 무기 대여법을 부활을 시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 무기 대여법을 언제까지 실시하냐 보면 2023년까지로 잡아놨어요. 2022년, 2023년 회기까지 우크라이나 정부한테 무기를 대여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2023년까지 전쟁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지노선을 본 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대를 빼고 싶어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무기를 장착하고 쏘기 때문에 이게 빼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전 세계가 다 고통받지만 화장실에서 웃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게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에너지를 유럽으로 공급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니까 유럽은 난리가 난 거고, 그걸 누가 공급하냐 그러면 미국산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LNG 선에 선박을 그렇죠. 치워가지고. 그렇죠. 네. 그럼 미국은 거기서 돈을 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유럽이 미국 말 그 사이에 안 들었잖아요. 5G 뭐 같이 봉사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싫어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중국 제재하자고 그러는데 다 딴소리 했고. 근데 이번에 러시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다 일치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포탄이 날라오니까. 그리고 이제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북대서양 유럽을 방어하는 동맹이긴 하지만 그 국방비의 70%를 미국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터지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잘 사는 독일, 프랑스 이 국방비 좀 더 내라고 그럴 때 얘들이 다 콧방 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포탄 날라오고 바로 독일 뭐 영국으로 날라올 위험이 생기니까 독일부터 손 들고 내가 국방비 올리겠다. 그러면 미국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군대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상자를 내게 만들고 유럽이 자기가 국방비 올리게 만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국방비는 낮춰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최근 2년 반 동안 자기한테 대들었던 중국이 원자재 가격 폭등, 곡물 가격 폭등, 그리고 이제 석유 가격 폭등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 이쑤시개 마스크에 장난감 만들어서 이 겨우겨우 끌어모은 달러를 네. 그거를 다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위안화도 충격을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미중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 게 이 러우 전쟁의 영향이 크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은 1타 3피 이제 이걸 한 미국 거고 입장에서는 중국은 말도 못하고 속으로 지금 꿀꺽 앓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같이 존재를 한 거죠. 그것이 증시에 반영돼서 이렇게 상황이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4차 확산에서 수축기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특이하게 중국만 2월 달부터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홍콩, 심천, 상하이 그리고 지금 북경까지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발병했던 2020년에도 공포가 있었지만 지금 뭐 2년 만에 이제 중국은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뭐 오미크론 해봤더니 뭐 한 3, 4일 지나면 목 아픈 거 없어지고 일주일 정도면 뭐 다 회복하고 한 10일 넘어가면 뭐 이제 정상화되는 이제 이런 건데 중국은 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과민 반응을 하냐. 그래서 저것은 뭐 시진핑이 상기 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어떤 지도자든 간에 2,600만이나 되는 도시를 봉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이런 것 이외에 정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네. 결국은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왜 이제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봉쇄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중국의 백신이 그 사이 이제 델타라든지 알파라든지 기존의 그 코로나균에 대해서는 잘 작동을 해서 지금 보시면 2020년 1월 달에 확진되고 나서 그 사이에는 거의 확진자가 없다가 백신 영향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잘 먹었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만든 그 불활성 백신이죠. 네. 이게 이제 죽은 세포에서 이 뽑아낸 백신이 오미크론은 안 듣는 거예요, 잘. 그래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쓰는 백신이 아니잖아요. 화이자나 중국은, 모더나가 네, 아니고. 자기네만 쓰는 백신을 그렇죠. 만들었기 그래서 그 때문에. 문제가 하나 걸렸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숫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중증화율이 0.1%도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0.1에다가 14억을 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40만이에요. 140만에 중증 환자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기존 뭐 델타에 비해서 7배 뭐 이렇게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바로 8,900만 명이 바로 이제 이게 확진되고 중증화로 갈 수 있고, 근데 8,900만 명이 또 일주일 지나면 이것이 거의 7천만 명이 이제 해당이 되고, 걷잡을 수 없죠. 7천만 명이 또 한 주일 더 넘어가면은
이게 5억 명 가까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결국은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전체적으로 다가 이게 그 확진의 문제가 중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이제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럼 어떡하냐. 근데 다행히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만 격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확진자하고 안 확진자를 분리해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이제 분리 방역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문제는 분리해서 그래서 놓고 보면 2,600만 명을 중국이 하루에다 검사를 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10명이나 20명씩 묶어서 하는 거죠. 그럼 2,600만 명이 아니라 10명씩 묶어서 검사하면 260만이 되는데 중국이 상하이에다가 이것을 이제 동시에 검사하려고 5만 명의 의료 인력을 전국에서 공수를 해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묶어서 한다 그러면 260만이니까. 10명에서 하나도 안 나오면 그 10명은 다 통과.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하루 한 50명씩만 의료 인력 검사를 하면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검사해서 양성인 사람을 분리하지만 거기 숨어 있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일주일 뒤에 검사를 하니까 또 나오는 게 있고 그걸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달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문제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홍콩의 경우를 보면은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은 홍콩 다음번에 지금 중국의 상하이 같은 경우는 3월 28일에 본격적인 이제 완전 봉쇄를 하는데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이달 말 정도나 다음 달 초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얘기 드렸던 금리 발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서는 바로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1년, 3년, 10년 물 세 개가 다가 중국하고 미국의 금리가 다 역전됐어요. 3년짜리가 3월 25일에 역전됐고 10년짜리가 4월 14일, 1년짜리가 4월 22일 날 역전되면서 이제 4월 22일 주 그때 이제 대거 네. 이 채권에서 매도가 나오죠. 근데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보면 이제 10년물이 요것이 다시 이제 차이가 좀 생기게 됩니다. 중국이 플러스가 나오는 네.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이제 영향을 미쳤고, 또 잠재적으로 하나 놓고 보면 바이든의 정책입니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조금 조용했지만, 이제 바이든이 5월 달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한국을 포함한 대만, 한국, 일본을 같이 묶어서 반도체 동맹, 반도체 쿼드, 이것을 이제 이게 맺자고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타겟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넘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생산에서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이 뭉치면 전 세계 90%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기술주들도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중국 증시 진단, 어쨌든 글로벌 증시한테 연결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패닉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심도 있게 해봤는데요. 오늘 뭐 4월 28일 현재 뭐 좀 횡보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빠질지 안 빠질지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소장님과 함께 중국 증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